안녕하세요. 책 읽는 포근한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나무에 실린 바캉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작품들은 한때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에 사로잡혀 푹 빠져서 읽고 흥분했던 작품들입니다. 비슷한 류의 시간여행 소설들과 달리 짧으면서도 충격이 컸던, 그러면서도 안전한 결말을 맺는 역시나 선한 작가의 심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런 결말은 읽고 나면 마치 험한 모험을 마치고 귀가한 듯한 안도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목을 잡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길든 짧든 멀리든 가까이든 휴가와 여행을 위해 많은 경비와 시간을 쏟았었습니다. 조금만 더 연장해보면 시간여행이라는 상품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질 듯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들을 한국어로 도맡아 옮긴 이세욱 선생님의 노련한 문장이 다소 생경해 보이는 장면들을 아주 매끄럽게 읽히게 하는 것도 좋은 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열린 책들에서 펴낸 책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바캉스. 6월이다. 햇살이 찬란하다. 물기를 머금지 않은 바람이 기분 좋게 살랑인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가슴이 시원하게 패인 블라우스에 착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은 여자들, 티셔츠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들이 지나간다. 피에르 리브롱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바캉스를 맞이했다. 그는 이번 바캉스엔 저축을 다 털어서라도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다. 과거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서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해 봤어야 하는 일이야. 그는 그렇게 속말을 하면서 시간여행 전문 여행사의 문을 단호하게 밀고 들어갔다. 예쁘게 생긴 여직원이 그를 맞아들였다.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손님, 어느 시대로 떠나고 싶으세요? 루이 14세 시대요. 내가 늘 꿈꾸던 시대죠. 몰리에르나 라퐁텐을 읽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우아하고 고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과 분수, 호화로운 실내 장식, 조각 등을 보고 싶어요. 여자의 호감을 얻는 기술도 배울 수 있겠지요. 당시 궁정에서는 그게 대단히 중요했으니까요. 아직 오염되지 않은 파리의 공기를 마시고 싶고 진짜 토마토 맛이 나는 토마토를 먹고 싶어요. 살충제나 살균제는 구경조차 해보지 않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싶고 좋은 살균 처리를 하지 않은 우유를 맛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녁마다 텔레비전에 넋을 팔고 있지 않은 시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잔치를 벌이고 이웃 간의 대화를 하고 남에게 관심을 갖는 시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에 나가기 전에 각성제나 강장제 따위를 먹을 필요가 없는 남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직원이 빙긋 웃었다. 그 마음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손님.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손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오시니까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네요. 그녀가 등록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작성하기 시작했다. 예방접종은 다 하신 거죠? 예방접종이라뇨? 내가 언제 제3세계 나라에 간다고 했나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는 위생 상태가 나는 몰리에리가 궁정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러 가려는 거예요. 1666년으로 가서 마지못해 의사가 되어를 관람하고 싶다고요. 열대 정글의 늪지대에 가서 뒹굴겠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요. 하지만 1666년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프랑스에 아직 많이 돌고 있었어요. 패스트, 콜레라,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전염병도 많았어요. 그 모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꼭 맞으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손님이 큰 곤란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들을 옮겨오실 염려도 있어요.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에요. 이튿날 피에르 리브롱은 도장이 잔뜩 찍힌 예방접종 확인서를 들고 여행사로 다시 갔다. 주사 맞으라는 거 다 맞고 내친 김에 다른 주사까지 더 맞았어요. 내가 언제 떠날 수 있는 거죠? 여직원은 도장을 확인하고 나서 자그마한 여행 안내서를 내밀었다. 손님의 여행에 필요한 정보며 주의사항 등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꼭 유념하실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매일 클로로킨을 복용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마시라는 거죠? 물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셔야죠. 여직원 대신에 그의 등 뒤에서 웬 남자가 굵은 저음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를 뒤따라 여행사에 들어와 있던 키가 크고 수염을 기른 남자다. 피에르는 놀란 목소리로 뒤를 돌아보며 되물었다. 술을 마시란 말입니까? 이번엔 여직원이 대신 대답했다. 저분 말씀이 맞아요. 물을 마시는 것보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게 나아요. 알코올은 세균을 죽이니까요. 그 시대에 가보시면 세르부아즈, 꿀술, 맥주, 포도주, 과실주 등이 있을 겁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가 다시 여직원을 거들었다. 다행히 당시에도 맛이 괜찮은 독주들이 있었어요. 특히 보리로 만든 독주가 맛이 좋으니까 가시거든 꼭 마셔보세요. 틀림없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피에르는 미심쩍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1666년 여행을 벌써 해보셨나 보죠? 여러 번 했죠. 나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공간 여행이든 시간 여행이든 말입니다. 내 소개를 할까요? 나는 앙셀름 디프레라고 합니다. 도움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내 경험을 나눠드리고 싶군요. 혹시 시간여행 가이드라는 책 보셨습니까? 바로 내가 쓴 겁니다. 이미 많은 시대를 탐사해 보았죠. 그는 자리에 앉더니 먼 산바라기를 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직업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갔을 때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쌓는 일에 참가했죠. 그 건설 현장의 분위기가 대단하더군요. 농담을 입에 달고 사는 괴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문을 열었다면 모두가 돌덩이를 깔고 앉아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지요. 나는 알렉산드로스 대제와 나란히 말을 타본 적도 있어요. 그가 기우가벨라 평원에서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과 싸워 승리를 거둘 때 거기에 있었지요. 그의 수하 장군들과 그는 동성애자들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용병술이 뛰어나고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그들이 완전 무장한 보병들을 이끌고 있을 때는 그 위용이 굉장했지요.
루이 14세 시대를 선택하셨다고요? 멋진 시대죠. 혹시 기회가 생기거든 그랑브네르 소스를 친 메세 요리를 드셔보세요. 당시의 전형적인 요리인데 맛이 정말 괜찮습니다. 피에르는 왠지 그 텁석 뿌리가 수상쩍어서 여직원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내가 조심해야 할 게 또 있나요? 네, 손님은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현대의 과학기술을 가르쳐 주셔도 안 되고 그들의 미래에 관한 걸 정보를 주셔도 안 돼요. 손님이 시간여행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고백하지 마세요. 만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돌아오셔야 해요. 돌아오고 싶을 땐 어떻게 하죠? 여직원은 소형 계산기처럼 생긴 물건을 하나 내밀었다. 여기 이 키를 눌러서 손님이 돌아오실 날짜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양자역학적인 교차점이 생길 것이고 그 교차점을 통해서 원하는 시공간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시는 날짜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이 기계는 단 한 차례의 여행만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앙셀름 디프레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럼요, 안 되죠. 실수를 했다가는 과거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으러 가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딱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 속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일이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직원이 노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템푸스 보험에 가입하시겠어요? 피에르는 서류를 쓱 훑어보며 물었다. 그게 뭔데요? 시간여행 보험이에요. 만일 손님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구조반이 손님을 모시러 가죠. 이미 많은 여행자들이 이 보험 덕분에 구조를 받았어요. 비싼가요? 1000유로예요.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전한 귀환이 보장되니까요. 꼭 가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1000유로면 여행 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잖아. 웬 보험이 그렇게 비싸담?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분수가 있지. 피에르 리브롱은 평소에 여행을 하면서 혹시 닥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 그렇게까지 대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여태껏 보험 안 들고도 아무 탈 없이 잘 다녔는데 시간여행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으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여행도 단순한 레저일 뿐인데 뭐. 미안하지만 가입하지 않겠어요. 가격도 만만찮고 굳이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거든요. 여직원은 싫다면 하는 수 없다는 듯 눈길을 하늘 쪽으로 돌렸다. 유감스럽네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이미 결정난 일이니까 보험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 밖에 주의할 건 없나요? 없어요. 이제 떠나셔도 돼요. 손님이 원하시는 연도와 여행지를 입력하시고 여기를 누르세요. 그러면서 여직원은 계산기처럼 생긴 빨간 기계를 내밀었다. 피에르는 영화 의상가게에서 산 루이 14세 시대풍의 옷을 입었다. 가져갈 짐은 딱히 어느 시대풍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가죽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는 시간여행을 떠날 때 앉는 의자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다음 연도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출발 버튼을 눌렀다. 파리 1666년 피에르의 오감을 가장 먼저 엄습해온 것은 냄새다. 온 도시에서 지린내가 진동한다. 즉시 귀한 버튼을 눌러 그냥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도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숨을 조금씩 들이마시려고 애를 썼더니 그런대로 악취를 견딜 만하다. 두 번째 충격은 파리떼다. 그는 제3세계 나라에서조차 그렇게 많은 파리를 본 적이 없다. 파리떼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은 인분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거리에 사람똥이 그토록 많이 깔려있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는 서둘러 가게들이 많은 번화가로 갔다. 가게들의 입구 위쪽에는 요란한 색깔의 모형들이 간판처럼 걸려있다. 신발 한 짝이 걸려있는 가게는 구두방이고 술병이 걸려있는 곳은 주막, 암탉이 있는 곳은 통닭구이집이다. 장사꾼들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큰 소리를 질러댄다. 모두가 프랑스어를 하긴 하는데 그 프랑스어는 그가 기대하던 몰리에르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어떤 지방의 사투리를 듣고 있는 느낌이다. 웬 여자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를 창문 밖으로 획 던졌다. 피에르는 가까스로 그 쓰레기를 피했다. 원 세상에, 루이 14세 시대의 파리가 이렇게 더러울 줄이야. 어디 가나 지린내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그건 당연한 일이다. 하수도로 연결되는 수세장치나 상수도 시설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쓰레기 수거 시설이나 도로 청소 서비스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말이다. 쥐들이 도처에서 내달리고 놓여 먹이는 돼지들이 먹이를 찾느라고 주둥이로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닌다. 쥐와 돼지는 이 시대의 청소부다. 거리는 좁고 구불구불하다. 그런 길을 건너라니 악취나는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피색장들의 가게에서는 독한 곰팡내까지 풍겨난다. 그러고 보면 내가 떠나온 21세기가 단점만 있는 건 아냐 하고 피에르는 생각했다. 조금 넓은 길이 나오기에 따라가 보니 교수대가 설치된 광장이 나온다. 말로만 듣던 몽포콩 사형장이다. 파리에 와서 처음으로 유명한 장소를 구경하게 되는 셈이다.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까마귀들이 새까맣게 덮고 있다. 피에르는 문득 만드라고라를 떠올린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법의 식물은 천둥비가 내리고 난 금요일 밤에 교수대 밑에서 캐는 게 좋다고 한다.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의 정액이 땅속으로 흘러들면 그것 때문에 생명력을 얻은 만드라고라가 그 시간에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피에르는 미니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나중에 그의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사진들이다. 그는 도심으로 통할 것 같은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다가 성당 기사단 수도원 앞 노천시장과 쿠르데 미라클 같은 역사적 명소들을 발견했다. 그는 루이 14세 시대의 이미지와 소리를 마음껏 즐겼다. 거리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것만 빼면 유쾌한 관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는 세르부아즈라는 맥주를 마셔보기 위해 어떤 선술집에 들렸다. 술은 쌉쌀하고 미지근했다. 냉장고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게 아쉬웠다. 이제 밤에 묵을 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여관을 찾아서 거리를 다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떤 골목길에 들어와 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파리떼가 점점 더 극성을 부린다. 파리떼를 끌어들이는 것은 비단 사람의 똥과 쓰레기만이 아니다.
동물의 사체들까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건물의 벽에 백정들의 거리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바로 그 아래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다. 입 아귀가 양쪽 귀에 닿도록 입을 해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명이 끊어진 사람 같다. 그는 행인들을 보며 소리쳤다. 기마 경찰대를 부르세요. 한 남자가 뭐라고 대꾸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옛날 민중들이 쓰던 프랑스어인 모양이다. 그 시대의 언어를 알아듣기 어려우리라 예상하고 통역기를 준비해 온 게 다행이었다. 보청기처럼 생긴 통역기를 귀에 꽂자 행인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그래요? 무슨 사단이 났소? 피에르는 통역기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죽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을 행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상대는 징이 박힌 몽둥이를 꺼내들더니 그를 똑바로 겨누고 그대로 일격을 가하였다. 피에르는 상대가 가죽 가방을 가로채 달아나는 것을 겨우 보았을 뿐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즉시 기절해버렸다. 다시 깨어나 보니 웬 젊은 여자가 그에게 지혈대를 태워주고 있었다. 피를 먹게 하려나 보다 했더니 여자가 느닷없이 날카로운 칼로 그의 살을 찔렀다. 그로서는 미처 어떤 반응을 보일 새도 없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소리를 치자 여자는 어깨를 한번 으쓱 치켜 올렸다. 보면 몰라요? 죽은 피를 빼놓고 있잖아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집에까지 겨우 끌고 왔더니 인사가 겨우 그거예요? 그녀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러더니 젖은 수건을 집어들고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가만히 누워 계세요. 아직 열이 조금 있어요. 보아하니 싸움도 못하게 생겼는데 왜 거리에서 싸우고 그래요? 그는 머리를 만져보다가 자기가 백정들의 거리에서 몽둥이에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가방을 도둑 맞았다는 데에도 생각이 미쳤다. 가방 안에는 그가 현재로 돌아갈 때 사용해야 할 기계가 들어있었다. 갑자기 맥이 탁 풀렸다. 이제 꼼짝없이 과거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구나 싶다. 그는 여자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참하게 생긴 여자다. 매력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몹시 거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풍기는 들짐승 냄새 때문이다. 생전 목욕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여자 같다.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보죠? 그녀가 말을 할 때는 사정이 훨씬 더 고약하다. 그녀의 입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 이빨은 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거무스름하다. 치약도 없고 치과 의사도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녀는 아마 평생 양치질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저 이가 썩으면 뽑아내기나 했으리라. 혹시 아스피린 가진 거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내 말은 버드나무 껍질을 다려 만든 탕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약용식물에 대해서 잘 아나 보죠? 그녀의 얼굴에 수상쩍어하는 기색이 어렸다. 마치 그를 괜히 도와주었다고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다. 아저씨, 혹시 마법사 아니에요? 전만해요. 무슨 말씀을. 어쨌든 아저씨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는 피에르라고 합니다. 아가씨는요? 페트로닐이에요. 구두장이의 딸이죠. 구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아, 이제야 고마운 마음이 좀 드나 보네요, 아저씨. 여기 사람 아니죠? 모든 것을 낯설어하고 놀라워한다는 게 얼굴에 씌어 있어요. 내 눈에는 아저씨가 얼마나 이상해 보이는지 알아요? 그건 그렇고 계란죽을 좀 끓였으니까 드세요. 그녀가 빵 조각과 무 조각이 떠있는 희멀겋고 노릇개한 죽을 내밀었다. 별로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음식이었다. 피에르는 기름기 많은 그 텁텁한 액체를 삼켰다. 차나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왜 그래요? 아까부터 뭔가에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서 왔거든요. 목욕이요? 전기탕에 가고 싶으세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이제 거기는 몸을 깨끗이 하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방탕한 짓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데 뜨거운 물은 살갗을 손상시킨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패스트를 옮아올지도 모른대요. 벌거벗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교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고 피에르는 생각했다. 페트로니르 말이 그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다. 신부님이 우리 보고 승기탕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량한 기독교인이 지옥의 분위기와 비슷한 그런 뜨겁고 습한 곳에 가는 건 옳지 않다고 하셨지요. 피에르는 엉뚱하게도 17세기의 위생에 관한 논문을 써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얘기 그만하고 쉬세요. 호닥닥거리는 발걸음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더니 포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체포하면서 페트로닐이 그를 마법사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중앙감옥으로 끌려갔다. 그가 갇힌 감방에는 두 남자가 그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다. 당신은 무슨 제목으로 여기에 왔어? 마법을 부렸다는 죄요. 그럼 당신은요?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가 마술을 부렸다는 죄로 여기 왔군요. 피에르는 두 감방 동료의 용모와 복색을 살폈다. 한 사람의 조끼 호주머니 밖으로 삐죽 나온 물건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아니, 당신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소? 사진을 알아요? 그럼요. 나는 21세기에서 왔는거려. 당신은요? 나도 그래요. 피에르는 마음이 놓였다. 여기로 바캉스를 왔다가 온수 사납게도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나를 이 감방에 쳐넣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세 사람 모두 시간여행자로군요. 나머지 한 사람이 말했다. 어딘가에서 기청을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세 사람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카메라 주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무서워요.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우리를 고문할지도 몰라요. 그런 다음 몽프콩 교수대로 끌고 가서 우리 목에 밧줄을 거는 게 아닐까요? 피에르는 자기도 머지않아 땅속의 만드라고라를 자라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머리가 온통 까마귀들로 뒤덮인 채 시퍼런 혀를 빼어 물고 있던 사형장의 시체들 모습이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페르사유 궁전과 몰리에르의 연극을 보자고 왔는데 그의 처지는 이제 그런 것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현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좋으련만. 그는 손과 발을 사슬해서 빼내기라도 할 것처럼 버둥거렸다. 그 바람에 손목이 녹슨 새부치에 긁혔다. 또 한 사람의 시간여행자는 뜻밖에도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피에르가 물었다. 당신은 별로 걱정이 안 되나 보죠? 나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템푸스 보험 말이에요. 3시간이 지나도록 내가 정해진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그들이 자동적으로 나를 다시 데려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고 보니 3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네요. 아닌 게 아니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가 있던 자리에는 쇠사슬과 약간의 푸르스름한 연기만 남아있었다. 간수들이 이제 우리를 더욱더 의심하게 생겼네요. 카메라의 주인은 그러면서 연기를 마구 흩뜨렸다. 연기가 마법을 피운 증거로 오인될까 두려운 모양이었다. 피에르는 불안이 극에 달하여 입술을 깨물었다. 여직원이 권하는 대로 나도 보험에 드는 거였는데
감방문이 삐걱하고 음산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키가 후리후리한 인물이 빨간 늑대 가면으로 두 눈을 가린 채 들어왔다. 사형 집행인인 모양이었다. 그런데 늑대 가면으로 눈을 가리긴 했지만 그 얼굴이 피에르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저 검은 수염, 여행사에서 만났던 그 손님이다. 시간여행 가이드를 썼다던 바로 그 앙셀름 디프레다. 이자가 웬일로 여기에 왔지? 피에르는 그가 자기를 구하러 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한순간의 기대일 뿐이었다. 무기를 든 군사들이 벌써 그를 교수대 쪽으로 때밀고 있었다. 앙셀름 디프레는 교수형을 집행할 준비를 하면서 피에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래, 내 말을 안 듣더니 지금 소감이 어떻소? 내가 쓴 시간여행 가이드는 거저 나온 게 아니오. 나는 독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시대를 두루 다니면서 각 시대의 모든 직업을 경험해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오. 또 나는 책만 쓰는 게 아니라 템푸스 보험의 영업부서도 맡고 있어. 디프레가 그 목에 밧줄을 걸고 조이기 시작했다. 피에르 리브롱의 목숨은 이제 그가 딛고 서 있는 작은 의자에 달려 있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눈을 감고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디프레가 더 바싹 다가와서 귀옛말을 했다. 템푸스 보험은 6월에 시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촉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어. 본격적인 바캉스철이 시작되기 전에 떠나는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자는 거요. 지금처럼 한여름에 바캉스 인파가 몰리는 것을 피하려면 6월에 떠나는 걸 장려해야 해요. 대학생들이야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교대로 바캉스를 갖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듣고 보니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피에르 리브롱은 터듬거리면서 그의 말을 인정했다. 고객들이 양떼처럼 부하내동하지 않는다면 여행사들의 영업 조건이 한결 나아질 거요. 모두가 7, 8월에 우르르 휴가를 떠나다 보니 6월에 여행사는 거의 휴업 상태에 빠지고 도로는 텅 비게 되죠. 맞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죠. 피에르는 마지못해 맞장구를 쳤다. 당신은 6월을 선택했어. 그건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템푸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물론 내가 억지로 권할 수도 있었을 거요. 하지만 우리는 강제로 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엄격한 직업 윤리로 삼고 있어. 네, 그렇군요. 피에르는 힘겹게 침을 삼키면서 말했다. 우리가 보험을 강매하면 관광사업 감독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 주위에 모여든 군중이 벌써 마법사를 죽여라, 마법사를 죽여라 하고 박자에 맞춰 소리치고 있었다. 임시로 사형 집행을 맡은 디프레가 다시 말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소. 만일 당신이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언제 여행을 떠나겠소? 6월이요. 6월이 안 된다면 9월이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무리지어 떠나지 않는 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겠어요. 이번과 마찬가지로 바캉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7, 8월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피하겠어요. 빨간 가면 때문에 눈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사형 집행인은 잠시 이것저것을 따져보는 듯했다. 그러는 동안 군중은 어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안달을 부렸다. 6월에 떠날 거라 이거죠. 그럼 템푸스 보험은 어떻게 할 거요? 일말의 주저없이 가입할 겁니다. 내 친구들에게도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할 거고요. 물론 내가 겪은 이 일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템푸스 보험은 언제나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죠.
현재의 고객에게는 물론이고 미래의 고객이 될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우리의 고객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앙셀름 디프레는 봉헌물을 올리는 사제처럼 엄숙한 동작으로 피에르 디블롱의 묶여있는 손에 2000이라는 수가 나타나 있는 빨간 기계를 내려놓는다. 피에르는 버튼을 누르면서 맹세했다. 템프스 보험이든 뭐든 시간여행 보험에 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다시는 시간여행을 하지 않겠다고. 내년에는 남프랑스 지중해 해안에 있는 회원제 호텔에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7월에 떠나겠다고. 무리를 벗어나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은 딱 한 번으로 좋겠다. 여행사의 상술이 놀랍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에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도 보이지만 주인공은 좀 더 편하고 안전한 공간 여행을 택하겠다 다짐하는 결말이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던 바이러스, 전염병에 흔들리는 지구의 모습도 작품을 읽으면서 겹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주인공의 말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도 장점을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해봅니다. 재밌는 작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